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갑질이라는 표현의 발원지가 바로 프랜차이즈 산업이죠. 가맹점주들 주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맹 프랜차이즈 본사에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보복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자정혁신 실천 방안 발표했습니다. 가맹점주 보호가 핵심이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빚의 고통이 심해집니다. 특히 돈이 많지 않은 취약계층, 서민층은 더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 중에서 채무조정 희망하시는 분들 살펴봤더니 평균 빚이 1억입니다. 그런데 버는 돈은 100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을 갚아주고 탕감해줘도 사실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인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또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있을까요? 서민금융 전문가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경제의 소리, 오늘은 가을맞이 축제가 한창이죠. 재래시장에도 그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대문 시장 김미란 경제캐스터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주의 경제 이슈 정리하는 경제 톱 이슈, 한국 경제 거시 상황도 확인해 봅니다.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갑질 등 프랜차이즈 업계 내 만연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혁신 실천 방안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했지만 강제성도 없고요. 현재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또 근본 원인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전 프랜차이즈 학회장을 역임하셨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관심을 갖고 코멘트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자정혁신 실천 방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일부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네. 저희 프랜차이즈 협회가 창립이 작년에 20주년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20년을 통틀어서 이 정도로 전향적이고 자기 혁신을 하는 자정안은 사실 없었습니다. 아, 네.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네네. 특히 리베이트, 네. 를 또 밝히겠다고 했고, 네네. 또 가맹점 사업자하고 가맹 본사 간의 정보 비대칭, 이걸 좀 줄이려고 한 노력하고요. 네네. 또 이따가도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가맹점 100개 이상 본부에서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네. 아주 90% 수준까지 1년 내 끌어올리겠다. 이 점은 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간 워낙 일방적이었었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전향적이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맞는데 이제 실효성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요. 예, 네. 일단 4개의 핵심 주제, 11개의 세부 추진 과제 등을 구성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필수품목 공급 리베이트 특수관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일단은 가맹점 사업자하고 소통 강화하기 위한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본사가 적극적으로 구성하겠다. 사실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뭉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먼저 들고 나왔던 점이 좋고요. 두 번째는 유통 마진이 얼마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유통 마진을 공정에다 보고를 하고 또 리베이트도 투명하게 정보 공개서에 담는다고 하니까 함부로 폭리를 못 취하겠죠.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이 저는 좀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재료 본사가 제공하는 것만 써라. 원가는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거 바꾸겠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죠. 예. 네. 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본사는 힘이 세고 개별 점주들은 힘이 약했는데 이제 100곳 이상이 가맹점이 있는 곳은 이 가맹점주들을 대표하는 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게 한다. 일종의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노동조합을 만들어라 이런 개념처럼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도 사실 한 14%밖에 안 돼서 이게 하라고 강제성은 없어서 가능할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박기영 그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장이 오늘 말했듯이 네네. 강제성이 없어도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보고요. 예. 예, 제게는 이 박 회장의 멘트가 지금 신정부가 들어섰고 여기서 아주 그냥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개혁안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만약 이제 반대하고 뭐 제대로 안 하면은 또 적폐 세력으로 낙인 찍히기 쉽다는 얘기를 들리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뭐 이건 사실 돼봐야 아는 거긴 하니까요. 예,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일단은 자발적 참여를 권고하는데 약간 가맹 본부 일부에서도 이거 너무 본부 부담만 지웠다. 물론 그간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불만도 있고 해서 이게 자발적으로 잘 될까 이런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도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불만은 보여도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막 나가기에는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희 미스터 피자의 그 오너가 맞습니다. 구속되는 사태도 출발은 광고 판촉비 분쟁에서 시작한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본사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니까 뒤지면 안 나올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다 참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또 오너리스크 이야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보복 출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일단 협회가 자정혁신안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이전에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비자이신 이 프랜차이즈 산업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참여 잘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오늘 김상조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네. 프랜차이즈 협회 자정안을 실천하지 않은 본부들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고 약간 협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여 안 하면 혼나겠죠. 네. 자,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개선안이라고 좋은 평가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반대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실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역사 짧은 업체들, 이제 프랜차이즈가 좀 돈이 된다. 이거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막 생겨난 업체들에서 사실 많은 문제들이 좀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근원적 조치를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 하나 좀 뜬다 하면은 미투 브랜드가 막 생겨납니다. 미투 브랜드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봉구비어 좀 뜬다고 하니까 뭐 봉7부터 시작해갖고 상구비어, 무슨 많은 비어들이 생겼죠. 많이 생겼죠, 아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렇게 갑자기 그 이름만 흉내내고 인테리어만 비슷하게 해갖고 생기는 업체들은 그 가맹점 그 예비 창업자들한테 조건만 조금 좋게 주면서 이렇게 개설을 유도하는데요. 이런 데들은 본사 재정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폐업하는 경우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말하자면은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도 뭔가 허들을 좀 시장 진입을 너무 쉽게 해도 문제가 됩니다. 나 혼자 망하면 괜찮은데 남 믿고 들어온 가맹점 사업자까지 망하기 때문에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좀 제대로 된 시스템과 능력이 없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허가증 같은 진입장벽 같은 형태가 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자구책에는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교수님? 이번 지금 빠져 있고요. 앞으로 뭐 건의한다고는 말미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직영점을 2개 이상 1년간 운영해야지만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건의를 앞으로 하겠다. 협회장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영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직장 가입자 수, 직장인 만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쪽으로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개선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저희 자영업자들 많이 듣고 계신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안도 필요하다. 뭐 김상조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 보상 공제조합. 뭐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보통 운수사업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추후 마련은 되겠지만 어떤 부분들 더 필요할까요, 교수님? 사실 뭐 공제조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요. 뭐 당장 하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야 된다고 봅니다. 가맹점주하고 가맹본부하고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필수 품목을 최소화하고 유통 마진을 줄이는데
여기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되면 본사는 수익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본사가 수익이 감소가 되면은 본사는 경영이 나빠지고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을 러닝 로얄티라든지 뭔가 이렇게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네.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가맹점 사업자들이 자기의 인센티브만 챙겨갖고는 이제 본사가 또 반발할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숨기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되려면 그래도 좀 정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꼭 시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브랜드, 네. 광고 뭐 이런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은 또 본사의 몫인데 이 그렇습니다. 서로의 수익을 좀 나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군요. 예, 여러 가지 좀 이 그간의 오너 리스크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좀 관심들이 모이고 있는데 예, 끝으로 좀 이 프랜차이즈 업계 우리나라 사실은 좀 뭐랄까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진출해서 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데 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가맹점주하고 본사는 사실은 서로 인센티브가 좀 틀립니다. 네. 본사는 시스템 전체 매출만 높으면 좋아라 했기 때문에 유통 수익에서 그동안 네. 그렇게 가져갔던 거고 가맹점주 역시 시스템은 생각 안 하고 내 비용만 줄이겠다 해서 무리수를 많이 뒀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본사가 가맹점주를 생각해서 유통 수익을 적게 가져가니 가맹점주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러닝 로얄티로 해갖고 러닝 로얄티 같은 경우는 가맹점주의 리스크를 본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출 적게 너무 자기도 못 갖고 가니까 그러니까 가맹점주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렇게 서로 간에 윈윈하는 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내수에서도 아주 잘 뛰는 선수였으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수출까지 됐으면 하는 바람 국민들도 있을 텐데 이런 점들 좀 해결되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박주영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녹여내겠습니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이고요. 여러분들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이 앞서는 프랜차이즈 얘기를 했지만 사실 또 대형 유통사와 재래시장 약간 대립하는 관계처럼 보이고 있지만 최근엔 상생 방법도 찾죠. 재래시장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매일 열리는 시장도 있고요. 5일장, 3일장 다양한 시장들이 있습니다. 19세기 개항기부터 시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됐고요. 재래시장에는 남대문 시장처럼 전국의 대형적인 시장도 있고요. 또 지방 작은 골목골목 동네마다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경제소리에서는 남대문 시장의 가을 축제 소리 전해드릴 텐데요. 시장의 풍경 언제나 좀 힘을 주는 그런 소리들 담고 있죠. 거래 단계에 따라서도 시장이 다릅니다. 도매, 소매, 또 의류, 수산, 가축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1960년대까지는 재래시장이 상품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또 정보교류, 만남의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대형 할인점, 또 마트가 들어섰고요. 재래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최근엔 재래시장 다시 거듭나려고 주차 공간 확보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또 할인, 여러 가지 쿠폰도 만들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재래시장 중에서 라디오 방송을 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래시장 자주 가십니까? 재래시장에 대한 추억, 또 재래시장의 장점, 단점, 여러분들의 생각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요. 이번 주 가장 주요한 경제 이슈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한 주라는 단위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경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주별로도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의 주요 이슈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YTN 라디오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경제 신호 여러 가지 좋다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물론 뭐 반도체가 주도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3% 성장이라는 게 이제 확실하다. 뭐 3.1, 3.2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거의 2배 가까이 웃돌았습니다. 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4% 성장을 했는데 이 사실은 이 뭐 제로 성장에 굉장히 이제 그동안 이제 어려워했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나마 이제 성장의 불씨를 살린 건 수출하고 추경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여전히 뭐 체감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만 지표가 이렇게 개선되니까 야, 이렇게 되면 올해는 뭐 무난하게 3% 성장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1분기 1.1, 2분기에 0.6, 3분기에 1.4니까 누적으로 지금 3.1%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는다면 네. 올해 3%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시한 기관 중에 3% 올해 달성 가능하다라고 한 건 정부, 한국은행, 네. 국제통화기금 맞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네.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원은 2% 중후반대를 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뭐 북핵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뭐 보호무역주의 이런 이제 대외 불확실성을 이겨냈다라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표하고 체감 경기와는 좀 괴리감이 있다. 지금 민간 소비가 여전히 뭐 떨어지고 있고요. 고용 상황도 전혀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기 회복의 온기가 민간으로까지는 좀 확산되지 않는 지표만 조금 따로 노는 그런 네.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디커플링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 성적표 나오고 있고 수출 좋은데 내수는 또 안 좋고 구조적으로 뭔가 밸런스가 틀어져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 3분기 1.4% 성장 기여도를 보게 되면 내수는 0.5% 거의 제자로감이지만 수출이 0.9% 2배 가까이 비중이 커졌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수출은 올해 전체로 보면 900억 달러 약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이 총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웃돌고 전체 우리나라 무역 흑자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로 벌어들인 달러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사실 업사이클이 있으면 다운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도체 호황이 조만간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삼성증권의 그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금은 사실 뭐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내년 중반 이후에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 그 근거를 보니까 지금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독과점인데 네. 이들 회사들이 워낙 지금 웃돈 벌고 팔고 있거든요. 이익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00원, 1000원짜리 반도체 만들어서 거의 500원 가까이 지금 이윤을 남기고 있는 시장이다 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 증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좀 역전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최대 수요처가 애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플의 아이폰이 잘 안 팔려요. 지금 애플 아이폰 8은 좀 부진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락세가 가팔라질 수 있고 그리고 내년이라고 이제 못 박은 게 내년부터 중국의 반도체 부분 투자 결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둘씩 만든다는 거죠. 반도체 굴기가 가시화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이밍의 문제일 뿐 결국은 이제 언제 내리는 날 꺾이는 날 꺾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반도체 경기 꺾이면 그다음 반도체 다음이 뭐지? 이게 대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거 참 조선업이나 해운산업 때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슈퍼호황을 누리다가 중국 저가 업체들 잔뜩 몰려오니까 이제 아주 레드오션이 돼버렸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일단 금리 인상은 아주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들이 정말 퍼즐 맞추듯이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라의 조건이 한국은행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물가지표, 성장률 지표거든요. 그런데 물가지표는 뭐 2%로 수렴하고 있고요.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이 한 2.8에서 9 정도인데 지금 3% 웃돌게 되면 이 회복세가 가셔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금통위에서 7명 가운데 1명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낸 만큼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데 그러면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언제냐? 다음 달 11월 30일이 마지막인데 이때 0.25%포인트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데 이 세계적인 투자은행 이 골드만삭스가 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뭐 긍정적인 측면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고요. 또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을 좀 차단해서 달러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으로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민간 소비는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금리 오른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더 안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건 리스크 요인입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이 금리 오르는 관련해서 뭐 재미난 표현들이 있던데요. 뭐 경제 쪽 전문가 아니신 분들은 잘 보통 베이비 스텝으로 올라간다. 아마 조금씩 올리니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0.25%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 기준금리는 1년여 이상 동결이었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그렇습니다. 0.5% 올랐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재열 총재가 청문회에서 지금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한 단계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05%포인트 줄어들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추경 11조 했지만 성장률을 그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거든요. 0.2 정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오히려 이제 내년 경기 그리고 4분기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 내년입니다. 올해 3% 성장 뭐 추경과 아까 여러 가지 반도체 실적 얘기를 했지만 반도체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앞에서 지적을 한번 해주셨고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좀 장기적으로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줄면 이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3분기에 이제 건설 투자가 늘어난 건 정부가 11조 원에 달하는 이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면서 사회간접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 성장률 전망을 보면 정부 국제통화기금만 이제 올해와 동일하게 3% 전망하고 있고요. 대다수가 2%입니다. 한국은행조차도 내년 우리 경제는 2.9%로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는 이에 민간경제기관은 더욱더 보수적인데 LG경제연구원이 2.5, 현대도 2.5, 한국경제연구원이 2.7 정도입니다. 역시 뭐 내년 변수도 올해처럼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이제 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도 큽니다. 사실 사회간접자본 예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축소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파리 대책의 후속 대책들이 속속 이제 시행이 되거나 적용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 투자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 소비가 성장을 주도해야 되는데 민간 소비도 여전히 위축된 모습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 성장에 기댄 수출이 호황을 보여야 되는데 수출도 반도체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반도체 화학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뚜렷하게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에 기댄 다소 불안정한 성장세가 내년에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 구조 이제 좀 새로운 시대에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대기업 수출 중심인데 앞서 반도체 저희가 우려도 얘기해드렸고 미국의 트럼프의 보호주의도 얘기했지만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좀 항상 넣고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대비책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이 대부분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이후의 신성장 동력이 뭐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바이오 같은 이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선두권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출발도 늦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미국보다 10년 이상 늦었죠.
들어오는 중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격 진료의 경우에는 일본이 한참 뒤졌죠. 우리는 10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IT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융합도 잘 안 되고 있고 정부는 관련 규제를 좀 정리하고 기득권층과의 어떤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핀테크로 외치고만 있지 실질적인 규제가 과감하게 철폐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로 이것만 빼고 다 하십시오. 라는 이제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줄지 이게 아주 큰 관건입니다. 네, 규제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문제식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가계부채 종합 대책까지 국민의 빚을 관리하겠다 촘촘한 준비와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그간의 원인과 현황 잘 파악해서 준비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취약계층 서민에 대한 대책 촘촘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사실은 빚은 소득과 뗄 수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서민 취약계층에게는 더 절실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을 봤더니 평균 1억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빚을 좀 탕감해달라고 요청한 분들인데요. 이분들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빚보다 10배 이상 작습니다. 또 대다수 서민들인 자영업자들도 돈 빌리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서민금융 이대로 그냥 둬도 될까요? 어떤 문제점 좀 해결해야 될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60대면 사실 앞으로 소득이 좀 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분들 취약계층 중에서 빚 못 갚는 분들 봤더니 1억 가까이 빚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예, 최근에 주빌리 은행 같은 데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채무 재조정하고 법률 상담 등을 이제 신청한 취약자들 한 4,500명 정도를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빚을 못 갚는 60대 이상 이게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평균 부채가 약 1억 한 200만 원 정도고요. 네네. 소득의 약 1,300% 정도가 이제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대, 30대는 이거보다 빚이 조금 적어서 한 4,200만 원 정도인데요. 소득 대비 이게 한 250%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예, 한 달에 100만 원을 채 못 버는데 빚은 1억. 뭐 누가 생각해도 갚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층하고 좀 대비되기도 하는데 결국은 노년의 취약 차주는 지금 부채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작년에 통계청하고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봐도요. 네. 전 연령대에서 이제 부채가 소득보다 대부분 많습니다. 30세 미만만 이제 소득이 부채보다 적은 편이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은 한 170% 정도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30대 미만만 빼놓으면 30대, 40대, 50대, 60대 올수록 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소득 대비. 그러니까 소득은 증가를 하는 면이 있더라도 이 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20대부터 3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빚의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만큼 좀 쓰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어떤 부분의 빚 좀 소비 때문에 그럴까요? 쓰는 돈이 많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액에선 60대 이상이 보통 적은 게 일반적인데요. 이제 대부분이 또 생계비고요. 네. 그 다음에 병원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에 나왔던 조사에 봐도 생계비가 한 40%가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생계를 해야 되는데 생계를 유지할 소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부채를 갚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이런 이 기본 생계를 위한 돈과 또 부채를 좀 연계한 정책 같은 게 필요하고 물론 서민금융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정부 부채 대책도 그렇고요. 좀 취약차주를 위한 장기 저리 상환 이런 것들 나왔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취약차주 얘기한 분들은 해당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저리 상환이라는 거는
기존의 대출 가지고 이제 장기 저리로 이제 바꿔준다라는 건데요. 결국은 담보 대출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신용 대출은 장기 저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이쪽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금융시장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들어올 수도 없지만 다시 들어오게 된다고 해도 대부분 부채가 연체나 이제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생활비나 의료비 같은 부분들에서 일부 정책들, 복지 정책을 이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좀 복지 차원으로 넘어가는 문제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얘기지만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뭐 소득 있는 분들도 사실 금리 오르거나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취약차주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좀 제대로 돌보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요? 어떤 위험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높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되어 있고요. 그러면 올해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해 보이는 것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출액이 많으신 분, 그다음에 자영업자,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취약차주에서 부채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주로 봐야 되는데요. 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은 이미 정부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상환 능력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대출도 이제 대부분 생계형이라는 걸 지금 다 파악을 했고 이걸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그 7대 또 대책을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계형 자영업자 대출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취약차주, 저신용자라든지 아니면 노년층에 대한 정책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노년층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이 없다는 것에서 좀 더 문제가 큽니다. 이게 좀 노령화가 더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보면 좀 젊을 때부터 대비하기는 어려웠고 이미 뭐 지금 젊은 세대들도 시작하면서부터 빚을 지고 있는데 이 탕감이나 조정 같은 것보다는 좀 관리를 해주거나 좀 이렇게 정부가 함께 좀 뭐랄까요 계속 케어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대책도 제안하는 분들도 있던데 좀 근본적인 대책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일단 학생 때부터 대출이 발생합니다. 학자금 대출 내야 될 거고. 취업하면 또 이 대출을 갚아야 되고 대출 다 갚으면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전세 가격 때문에 또 대출을 내야 되고 한 40대, 50대쯤 되면 전세자금 대출 또 다 갚으면 또 집을 사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생기죠. 주택담보대출 또 다 갚으면 이제 자식 교육이 있으니까요. 또 부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고리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연체로 이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체로 접어들더라도 채무 감면이나 채무 탕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경제적인 정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갚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 같은 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탕감해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사정은 개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해주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부채를 요만큼만 내라 이렇게 해주는 거지만 개인의 사정은 개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부채에 대한 교육들이 금융교육하고 부채에 대한 교육들이 조금 필요한데요. 일부 기관들이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거의 인식을 못할 정도니까요. 차라리 그럴 거면 저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과과정에 편성해서 어떻게 하면 채무를 부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덜 가질 수 있고 자산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소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 전문 컨설팅 쪽이나 이쪽에서는 개인 채무에 대해서 상담을 일상화해주는 창구들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생애 내내 빚이 따라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예방적 부채 관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좀 교육 같은 거라든지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컨설팅 쪽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이 취약차주로 또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지 트랙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 더 생각을 보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였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소리로 만나는 싱싱한 경제 현장 이야기입니다. 김미란 경제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요즘 대형마트나 인터넷 중심의 소비로 재래시장 계속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9일부터 전국 400여 곳 재래시장에서 가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랜 전통의 남대문 시장을 찾아갔는데요. 먼저 시장의 풍경을 소리로 만나보시죠. 천천히 올라가요. 보도모델 뭐 가와이. 이건 얼마야? 이거보다 위에 좀 더 이게 세련되고 이거 신상품이잖아. 이 소리 저 기억나요. 네. 김미란 캐스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YTN이 남대문 시장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점심 먹으러 남대문 시장 많이 가고 네. 가면 항상 이 호떡 튀기는 소리가 나는데 호떡 튀기는 소리죠. 네, 야채 호떡 튀기는 소리였는데요. 정말 맛있죠. 배가 고픈데요. 자, 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축제 좀 다른 게 있나요? 네, 약 1000여 개 점포가 30% 이상 특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축제답게 버스킹 공연이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네. 이 남대문 시장의 특징이 대형 도매 상가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네. 전국에서 가장 큰 아동복 상가나 액세서리도 대표적인 품목인데요. 시중 소매가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신발, 옷. 사실 저도 딸아이 옷을 네. 지금은 이제 커서 안 사는데 거기서 사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남대문 시장에 YTN 있을 때. 자, 안 그래도 시장인데 또 할인까지 하네요. 또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요? 네, 여성복 상가에는 쉼터는 7080 카페로 꾸며서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구성했고요. 백화점 같은 사은 행사를 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면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어떤 고객들이 좀 어떤 걸 많이 살지, 인기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동복 상가에 주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역시 그랬군요. 네, 젊은 상인들이 이곳은 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도매가로 대량을 구매하는 단골 손님도 있어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아이를 둔 엄마들이 두툼한 외투와 신발을 고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아기 겨울옷 사러 왔어요. 좀 저렴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골라가지고 싸게 샀어요. 안에 기모 있는 거 윗돌이랑 또 내일 모레 이제 돌이거든. 외투 사고 좀 멀어도 올만한 것 같아요. 인터넷보다도 훨씬 와서 보고 살 수 있으니까 사이즈도. 아이들 쫄바지하고요. 원피스하고 이제 속옷 종류 평상시보다 30% 세일해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원단 같은 거는 좀 그래도 그냥 메이커보다는 좀 덜한데 싼 가격에 그냥 입히는 정도? 애기한테 보여줄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많고 볼거리가 많으니까. 3만 원 이상 사면 3,000원권을 주는데 그 3,000원권으로 다시 여기서 구매할 수 있다고. 품질도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좋아졌고요. 남대문에서 의류 많이 구입하고 있어요. 남대문 시장이 싸고 물건이 괜찮으니까 구매하러 왔어요. 옷도 저렴하게 구입 많이 했어요. 물건이 다양하고 옷들이 다 이뻐요. 국수랑 오뎅, 어묵 먹었어요. 옷 사러 오시는 분들 많네요. 저도 경험담 얘기해 드렸는데 국수랑 어묵 드셨다고 하는데 네. 정말 특이한 먹거리가 많습니다. 한 자리에서 칼국수 비빔밥에서 세트로 파는 이런 집도 기억나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 수공예품이나 우리 한국의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다른 시장과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한복 체험이나 시장 안내 책자 등 쇼핑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전보다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요. 몇몇 일본 관광객 정도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장사가 좀 잘 되나요? 상인들 반응 어때요? 상인들을 만나봤는데 축제라 시끌벅적하지만 매출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다고 해요. 여성복 상가나 그릇 도매 상가를 갔는데 거의 손님들이 없어서 한산했는데요. 네네. 지금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서 세일을 해도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직접 상인들의 목소리로 좀 들어보시죠.
아동용 신발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 축제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은 거의 더 없어요 지금. 가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행사 하나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조금 나을까 이 정도예요. 분위기만 축제 분위기지 실질적으로 손님들은 그런 걸 의식 못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숙녀복이요. 도움 너무 안 돼요. 경기가 너무 없어요. 바깥에 아동복은 좀 되나 봐요. 오후 되면 이렇게 사람이 없네요. 보시다시피. 3시 넘어선 지금 한 장도 못 팔고 앉아있어요. 여름 휴가 끝나고서는 계속 이래요. 친절하게 막 바꿔주는 것도 잘해주고 돈도 차액도 내주고 이러는데도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래요. 뭘 해주셔도 침체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주변 상인들 말 들어보면은 크게 시너지 효과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만 들 때 있는 거예요. 큰 매출 효과는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돈들을 안 써요. 경기가 워낙에 침체돼 있잖아요. 그게 첫째 원인이죠. 네, 저희가 앞서 사실 이인철 소장하고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가 오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 당장 지갑부터 닫는다라고 했는데 상인들은 그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었네요. 네, 상인들 얘기를 들으면 좀 안타까웠는데요.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안의 주차 문제나 비싼 상가 임대료를 좀 낮춰야 한다는 소리가 컸습니다. 네. 또 바로 옆에 대형 백화점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좀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안이나 또 백화점처럼 사은 행사나 홍보 마케팅을 상인들도 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아동보호 상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상인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네. 남대문 시장 육성 사업단 김선영 차장을 통해서 앞으로 좀 기대 효과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남대문 시장 페스타는요.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서비스라든지 좀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 향상을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하는 코리아셀 페스타가 좀 정례화가 돼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상인분들도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별한 코리아셀 페스타 기간이 아니더라도 좀 매출 향상을 위한 좀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본인들의 상가를 활성화를 위해서 좀 사은 행사라든지 이런 한쪽 좀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상인 주도적인 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관 제도 같은 데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재래시장이니까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가 아니고요. 좀 다양한 이 시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경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시장 하면 저는 가장 좋은 게요. 마트나 이런 곳은 좀 뭐랄까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네. 진열대에서 물건을 내가 골라서 계산할 때만 이제 캐셔 계산하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이 시장은 직접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래서 좋거든요. 김미란 캐스터는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좋은 점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게 좀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진열대도 많고 또 좀 쉽게 접근하기가 좀 편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백화점은 맞아요. 뭔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상인에게 쉽게 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품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 뭐 혹시 이 방송을 이제 인터뷰하신 남대문 상인 분들께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소통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물어보고 이거 소재가 뭐예요? 이거 딴 데 가면 비싸요? 물론 꼭 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주시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그런 네. 공간이었으니까요. 좀 그런 장점 살리면 좋겠네요. 자, 재래시장들 가을 맞아서 축제나 이런 세일 행사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전국에서 400여 곳에서 참여하고 있다고요? 언제까지입니까? 이곳 남대문 시장은 아쉽게도 25일까지 열렸는데요. 아, 예, 끝났군요. 네, 하지만 서울 용문시장이나 가까운 퇴계로 쪽의 중앙시장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앞으로 오는 31일까지 전국 400여 곳 재래시장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시장 앱을 통해서 시장마다 일정과 할인 이벤트를 확인하고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재래시장 또 대형마트 유통업 다 같이 살아나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데이트하기 좋은 가을날인데 연인분들 재래시장 데이트 한번 하시면 아주 서로 또 돈독한 사랑이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팁으로 드리고요. 좋은 취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1,000만 원이와 10년 악성 장기 채권 탕감해준다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6624님 좀 답답하다라는 얘기 보내주셨는데요. 예,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부채 대책 좀 꼼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직접 만나서 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광명시장 가신다고요. 6467님 구두 단골집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막걸리 데이트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데이트하기 재래시장 참 좋습니다. 6467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6817님은 나이가 들수록 수입이 안 좋고 경제 어렵다는 말 공감한다.
난다면서 좀 일자리도 마련해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텐데 노후에도 웃음이 있을 텐데 이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재래시장 가격은 싼데 상인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요. 예, 가격만 물어보면 노려본다. 이번 기회에 좀 재래시장 가서 담력도 키우시면 어떨까요? 7292님 감사드립니다. 사연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3시 10분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